오늘은 조선잡기 마지막 편입니다. 조선 침탈을 위하여 조선을 정탐했던 호마 규스케, 그에 져서 조선잡기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노예제도. 우리나라와 가까이에 있는 이웃나라에 아직도 노예제도가 행해지고 있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하겠는가? 그렇지만 조선의 사정을 깊이 조사할 때 실로 놀랄만한 여러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다만 노예제도만이 아니다. 조선에서는 중류 이상의 양반은 모두 하인이라고 하는 자를 데리고 있다. 이들은 봉급을 받고 노예가 된 것도 아니다. 대부분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력에 눌려서 인질이 된 자로 일단 이렇게 되면 자자손손 영구히 주인집의 천한 일에 복종하고 개나 말과 같이 일을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저들 노예는 이러한 나쁜 관습에 속박되어 평생 주인집에 묶인 바가 된다. 장가를 가도 자식을 결혼시켜도 내 의사대로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하거나 쉬거나 말하거나 침묵하는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이 할 수가 없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밥을 계속해서 먹을 수가 없다. 추워도 옷을 껴입을 수가 없다. 만사를 주인집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일단 하인이 된 자는 하늘로부터 받은 정신을 주인집에게 바치고 개나 말과 같은 지경에 떨어져도 참담한 슬픈 눈으로 눈물을 머금고 일생을 마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평생 대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자손손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막힌 운명에 빠지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이들은 불쌍한 무고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백정. 짐승을 팔아서 그 껍질을 취급하는 자는 인간 외의 인간으로서 일반 인민으로부터 도외시되어 동등한 교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우리나라 봉건 시대의 에다이다. 장례. 장례는 모두 유교식으로 행해진다. 친척 지인은 관을 메고 상주는 이 뒤에서 소복을 하고 따른다. 서너 명이 관을 앞뒤로 둘러싸고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면서 매장지로 전송을 한다. 어린아이와 천연두로 죽은 자는 그 시신을 묻지 않고 가마니에 넣어서 새끼로 가로 세로로 묶고 이것을 야외의 나무에 매단다. 그렇게 하면 삼복의 더위에는 시신이 부패하여 썩은 액체가 지상에 떨어지고 악취가 끝없이 사방에 흩어져서 코를 찌르게 된다. 낮에는 까마까치가 울고 밤에는 부엉이가 운다. 사자의 영혼은 말이 없어 알 수가 없다고 하지만 무정함도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무예. 조선의 무예 중에 현재 존재하는 것은 궁술 뿐이다. 칼과 창이 없지는 않지만 평일 그것을 연습하는 자는 없다. 활은 반궁으로 화살의 길이는 우리나라의 것과 다르지 않고 표적은 한 칸 사방 정도의 판자에 관역을 그려서 백보의 거리를 재고 쏜다. 매년 시험이 있어서 잘 명중시키는 자는 선달의 칭호를 얻게 된다. 또 철포의 표적도 있지만 활과 같이 유행하진 않는다. 활의 유행은 대개 패배와 승리를 결정하는 하나의 도박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의 기호에 맞는 것이다. 우물 안의 개구리. 경성에 있는 영국 영사관의 고용인 최 씨가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영국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하루에 50냥이다. 50냥은 일가 몇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미천이다. 그 교만과 사치를 생각해야 한다. 교만한 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 영국이 망할 날이 가깝게 되었는가. 저 빈약한 조선에 태어나 거친 식사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생활에 쫓겨 달리 개수나무를 장작으로 떼고 옥으로 밥을 짓는 부자가 있는 것을 모른다. 우물 안에 어리석은 개구리를 일소에 붙일 것인가. 조선의 50냥은 우리나라의 돈 1엔 50전일 뿐 교만하고 사치하다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조선의 옛 기물. 어떤 사람이 조선 조정의 명망가 모에게 물어보기를 당신의 나라가 국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하 4천년에 이미 사만 때와 같은 문운이 부흥하고 미술 공예가 찬란하여 볼만한 것이 많다. 일본의 상고시대 문화의 원천은 대부분 그 밑바탕을 당신 나라에게 의지했다. 그 사이에 옛 그릇의 정교한 물건으로서 지금도 현존하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마음대로 볼 수 있는가? 모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하기를 듣기에 당신 나라의 수도에 박물관이란 것이 있고 동서고금의 진귀한 보물을 망라하여 수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니 청컨대 그곳을 방문하라. 조선의 옛 그릇과 유물이 없는 것이 없지 않겠는가? 대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팔도를 유린하고 진귀한 물건을 모두 약탈한 것이다.
모의 말은 깊게 이것을 원망하는 것이었다. 요리점과 여관. 조선의 땅을 밟지 않은 사람은 조선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요리점, 여관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의 요리점도 여관도 이름뿐이고 없다고 해도 거의 틀린 말은 아니다. 그 요리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막이라고 부른다. 문의 기둥에는 술상머리 술값을 아끼지 말라 등이라고 쓴 모양은 매우 고상하지만 따로 잔치좌석이라는 것이 없다. 사람의 눈을 피해가는 사람이 마부, 가마꿈과 함께 한 방에 앉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이다. 술안주라야 명태, 돼지고기, 절인 야채 등에 그쳐서 겨우 취하고 배고픔을 채울 뿐이다. 시가의 불결. 불결은 조선의 명물이다. 경성은 말할 것도 없고 팔도 가는 곳마다 시가다운 시가를 볼 수가 없다. 우마의 인부는 주머니 안에 넘치고 그 불결한 것은 말로 할 수가 없다. 시장의 중앙에는 공동 변소를 설치했지만 그것은 다만 지프로 지붕을 엮고 거적으로 사방을 두른 조잡한 것이다. 음식물의 불결은 역시 이 나라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썩은 생선과 야채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음식물을 조리하는 모양을 볼 때는 어떠한 호걸이라 해도 수저를 드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요리하는 자가 삶고 볶은 것을 간을 보는 데에 반드시 자기의 손을 갖고 한다. 기타 자잘한 정탐 내용들. 일본의 그릇이 조선에 들어가서 그 쓰임새를 달리하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물을 끓이는 주전자를 술잔으로 하고 우산을 양산으로 사용하며 찻잔을 소주잔으로, 밥그릇을 찻잔으로 하는 종류이다. 승려는 경성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만일 들어갈 때는 엄벌에 처한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일본병을 인도해서 경성에 들어간 것이 승려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후를 조선에서도 두부라고 하고 소추를 소주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조선에서 도래했다. 경상도 유곡을 지나 문경에 이르는 길 위에 산세가 험하고 새가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좁은 길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있다. 작년 전부터 이곳에 성곽을 경영했는데 요즘은 점점 완성되었다. 이름하여 노고성이라고 한다. 아마도 일본과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인이 사정에 둔하여 병기가 날로 진보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참으로 불쌍하다. 한 발의 여점포가 이 성곽을 능히 무너뜨린다는 것을 모르는가? 작년 가와카미 중장이 조선에 와서 관광한 다음에 어느 사람에게 말하기를 조선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왕이 현명해서 구묘의 여러 제왕 사이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둘은 경성 사방의 풍광이 아름다운 것. 셋은 조선인의 의관이 하나한 것.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우선 혼마 교수께는 책에서 여러 번 조선의 역사가 4000년이며 일본 삼국시대의 문물을 전해주었다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고대 한국으로부터 문물을 전해받았다는 의식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조선의 주막의 누추함을 언급하는데요. 조선에도 객사라고 하여서 조선의 관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이 이용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 개화인의 눈에 부실해 보였던 한국의 주막이었지만 현재는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의 음식점들이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은 걸 보면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노예 제도는 일본도 에도시대까지 있었습니다. 노예의 삶은 조선이나 일본이나 비참하기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드라마 추노가 조선시대 노비의 비참한 삶을 가장 잘 묘사한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네요. 제가 1편 영상에서 말했듯이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읽은 건 현대 우리나라에 있는 무예 중에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온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저자는 조선의 무예가 궁술만 전해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시대적, 정치적인 환경으로 인해 민간에서 무술도장을 만들어 무술인을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무술인들이 무술도장을 만들어서 제자를 양성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분위기죠.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궁술을 많이 연마했습니다. 또한 놀이의 형식으로 씨름과 택견이 있었습니다. 현대와 달리 과거에는 놀이와 무예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레슬링, 복싱도 놀이의 일종이었지 그것이 무예라고 존재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무예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현대 기준으로 무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조선시대 민간에서 대중적으로 전해진 건
궁술, 씨름, 택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대중적이라 함은 가문 대대로 자기 가문 내에서 전수되는 것이 아닌 여러 대중들이 함께 즐겨 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쏘기에 대해 말하자면 조선시대 이전부터 한민족은 활쏘기에 능했습니다. 또한 궁술은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장려되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가 활쏘기를 심신수련의 일환으로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물론 임금도 활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마 규스케가 조선인이 활쏘기를 좋아하는 것은 도박을 좋아하는 성정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왜곡된 시각입니다. 위에 대해서 좀 두서없이 설명했는데요. 무술의 역사에 대해 따로 정리하는 컨텐츠를 만들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1890년대 조선을 방문한 혼마 규스키의 정탐록 조선잡기를 소개했습니다. 책에는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 다루진 않았으나 책에는 혼마 규스키의 정치 철학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당의 리더와 만나 논쟁을 벌인 일화도 담겨 있습니다. 혼마 규스케는 조선을 일본이 개화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여 개화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지배하에 두는 것입니다. 혼마 규스케가 속한 흥령에는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를 시해하였고 적극적으로 조선 침탈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독자들은 책의 저자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잡기 영상이 구한말 조선의 모습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